안녕하십니까. 예, 김진혁 기술사입니다. 저는 이 영상이나 강의 시간에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뵙겠지만, 이렇게 이제 또 유튜브에서 이번에 이제 131회 문제를 어쩌면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오픈을 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지금 그 시간이 상당히 이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저 또한, 여러분들 토요일 날 시험을 보실 때 저도 이제 8시에 시험장에 나가서 시험을 어떻게 우리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실까라고 이제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1교시도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제가 쉬는 시간에 가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도 한번 제가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2교시도 봤고, 3교시도 봤고, 4교시까지 5시 20분까지 저도 학교에서 있으면서 문제를 본 결과, 이번 문제가 어떤 분들은 쉽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기술사 시험 자체는 문제가 어떤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본인이 정말 준비를 안 하면 답안을 쓸 수 없는 시험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쉬웠다라고 하지만 막상 쉬는 시간에 들어가서 여쭤보면 어떤 분은 또 이래요. 문제가 쉬워서 정말 못 풀었다. 자기는 문제를 어렵게 준비했기 때문에 쉬워서 문제를 못 풀었다. 어떤 때는 또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어려워서 못 풀었다. 그래서 이 기술사라는 자체는 정말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131회 시험을 23년에 131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보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시험 자체가 나름대로는 고전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다. 저는 이제 시험을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상중하라고 이렇게 평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상중하 평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는 도 있고 쉽게 생각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극히 상중하를 가린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내가 잘 쓸 수 있는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이고 정말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준비를 했는데 못 썼다, 그런 문제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31회 문제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제가 지금 풀이를 보여드린 이 내용이 완전 이거는 정답이다, 100% 정답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풀 때는 이 정도의 어떤 풀이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오픈을 해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유튜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줄만 쳐주고, 이런 문제는 상이다, 중이다, 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그냥 전체적인 문제를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31문제를 장시간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푸시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일단 131회 문제의 1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전체 31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미 이제 문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상에다가 문제가 전체 13문제가 이렇게 된다라고 띄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별 문제를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시고, 여기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생각했던 답하고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전체적인 문제를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1교시 1번 문제는 유도 전동기의 자기 여자 현상입니다. 자기 여자. 그래서 이 자기 여자라고 하는 내용이 키인데, 우리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발전기의 자기 여자는 많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전동기에 대한 자기 여자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발전기에서 부하라고 하는 게 전동기잖아요. 그러면 이 발전기가 봤을 때 이 부하가 지상이었다라고 하면, 이 발전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냐면, 감자니, 나중에 이 부하가 진상이면 증자니, 이런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이번에 문제는 이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얘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자기 여자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도기에 무엇이 있냐면, 여기에는 콘덴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역류를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보면, 이노마가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이 발전기하고 부하 사이에 어떤 차단기가 있는데, 이 차단기가 열렸을 때 이 전동기가 운전이 됨으로써, 여기에서는 얘가 전원이었지만 다시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계속 돌려나는 관성에 의해서 회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얘가, 발전기가 여기에서는 얘가 이제 전원의 개념으로 보이고, 얘가 일종의 진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동기의 해석은 뭐가 되냐면, 자기 여자를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석하는 내용이 바로 이 1번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의미냐면, 전원에서 개방된 상태에서 회전을 지속하게 되면 콘덴서가 마치 뭐냐면, 콘덴서는 부하가 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콘덴서가 부하가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에서 이런 해석을 많이 하죠. 과거에 발전기에 어떤 진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발전기는 증자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다 뭐냐면 자기 여자 현상을 지금 해석하는 문제.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현상은 어떻게 되고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답의 가장 중요한 키는, 자기 여자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 키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지 대책을 물어봤기 때문에 방지 대책 키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답안지는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모델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기술사 답안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바와 같이 이거는 어떤 소설을 쓰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안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필요하냐면, 이제 이런 모델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답안지에다가 여백을 채워서 만들어주면 좋은 답안지의 형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1번 문제, 1교시의 1번 문제는 이런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 물론 여기에 어떤 내용도 더 들어갈 수 있냐면, 잔류라고 하는 자기 여자이기 때문에 이 잔류라는 곡선의 커브를 여기다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얘를 100분 동안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선택해서 얘를 한 문제당 10분씩 쓴다는 거는 엄청난 순간적인 판단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쓸 것만 딱딱딱 써야 되는 게 이 1교시 문제입니다. 1교시 문제를 잘못 핸들링하게 되면 한 문제에서 20-30분씩 소비하면 그거는 시간 관리를 하나도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시험의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끌려간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2번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냈어요. 아마도 이런 문제를 내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발송배전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뭐가 되냐면 인터내셔널 코드,
그러니까 IC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뭐가 필요하냐면 KEC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이제는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뭐냐면 기술사들이 IC나 KC나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확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를 이런 문제를 냈던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면 물론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 KC를 강의를 하지만 아직도 이 600V니 750V니 이런 용어를 아직도 습관적으로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 문제는 어떤 거냐면 KC에서 말하는 자, 전압의 구분, 전선의 식별, 그 다음에 수용 설비에서의 전압 강화인데 얘는 KC에 그대로 박혀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답안지화해서 거기다 옮겨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형태죠. 그러면 결국은 KC는 뭐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전압의 구분처럼 바로 쓰지 않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1종, 2종, 3종, 특별제의 3종이 다 폐지가 됐다. 이렇게 접지가 폐지가 됐다는 내용을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1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쓸 때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점짜리 문제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단 물어보는 거에 대해 답을 최대한 하시되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써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일단 10문제를 다 채우세요. 10문제를 다 채우고 시계를 딱 보고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내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문제는 그때 가서 걔를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든가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해줘야지 여기서 모든 걸 다 끝내겠다라고 하면 못 나간다는 거죠. 답안지가. 예, 그러면 우리가 평생 뭐가 되냐면 이 점수가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58점, 58점, 55점, 59점 이 떨어지는 점수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박스권 점수라고 그러는데 박스권 점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 시험에 나중에 슬럼프가 와요. 그래서 이 시험은 최대한 빨리 나가시려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전압의 구분. 이걸 써달라는 거죠. 예, 전압, 저압, 고압, 특별, 고압. 어떻게 되느냐. 예, 이게 여러분들 가장 핵심이잖아요. 예, 1000. 그 다음에 1500V.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LVDC 이게 이제 저압에서 말하는 직류잖아요. 예, LVDC가 이렇게 됩니다. 예, HVDC는 이렇게 됩니다. 이 SHV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겠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뭘 의미하냐면 전선의 식별을 써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전선의 식별. 예, 전선의 식별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습관적인 내용이 과거에 이거죠. 뭐 RST, 예, RST, N, 뭐 UVW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내용은 앞에 지금 나온 것처럼 기존에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기존에는 RST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쓰지 말자. KC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L1, L2, L3 이렇게 표현하고 얘네들은 우리가 부하의 선로의 개념으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중성선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어떤 것도 표현하냐면 색깔이 갈색이나 흑색, 회색. 아마 이번에 이거 쓰실 때 엄청나게 헷갈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많죠. 근데 저도 이 문제를 제 강의 시간에 수도 없이 강조했어요. KC에서 이거를 일반적인 서브노트 여러분들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개략적으로 그리는 문제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좋은 답안지가 아니다. 그래서 KC를 가지고 별도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KC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카톡으로 제 수강생들한테 보낸 적도 있어요. 이 그림을 공부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색, 흑색, 회색, 청색 이렇게 썼어야지 만약에 여기다가 적색, 빨간색이나 흰색 이렇게 쓰게 되면 결국은 틀렸다 이 뜻이죠. 그래서 직류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중성선은 N이라고 표현하고 보호도체는 P2라고 표현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나왔었죠? 저번에 과거에 이렇게 됐죠. 자, P2N은 뭡니까?
그 다음에 뭐 PEM은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PEM, PEL 이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낸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문제를 내지 않고 다른 문제로 이렇게 벗겨 나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항상 이 모델링을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강조하는 강사인데, 이 모델링의 문제에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이 모델링 정도는 그래도 그려주셔야 된다 이 뜻이죠. 예, 이렇게 L1이라는 게 이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N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표현해야지 이 채점자가 굉장히 채점을 잘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원부도 좀 표현하고 여기가 노출 도전부가 이렇게 된다. 예,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석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예, 딱 9분 걸립니다. 9분. 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수용과의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거를 제가 풀로 다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최소한 자, A 저압인 경우에는 한 3% 정도 본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압인 경우에는 한 6% 정도 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시험을 보시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시험 보는 그 날에는 그 시험 중간에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예, 저도 과거에 시험 볼 때 이런 게 안 보입니다. 근데 언제 보이느냐? 시험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실 때, 차 안에서 운전할 때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얘가 쭉 이렇게 파노라처럼 쭉쭉쭉 지나가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실수한 것만 생각이 나요. 잘 쓴 거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예, 그래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제가 이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기술사 공부는 절대 여러분들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객관식 공부가 아닙니다. 기술사 공부는 기술사 시험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른 거냐. 저는 연구반에서 저번에도 100% 한 명이 나왔잖아요. 우리 반에서 한 명이 나오셨는데 저는 어떤 거를 강조하냐면 당신이 우리가 퀴즈를 했던 또는 문제를 했던 내용 중에 제한된 시간에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잘 쓰면 합격이지 어떤 문제를 엄청나게 끌어온다고 그래서 또 엄청난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24년 시험을 잘 준비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를 볼까요? 자, 3번 문제는 어떤 게 핵심 키냐면 자, 3번 문제는 이게 핵심 키죠. 자, 배전솔로의 전격 용량이 15kVA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단위가 이렇게 와트로 주어져 있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역률은 얼마가 되냐면 85%다 이렇게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4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4분의 1 부하라고 하는 거를 지금 강조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냐면 다른 여러분 풀이나 이런 걸 보실 때 전 부하라는 말도 있고 2분의 1 부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이 전부하로 푸는지 2분의 1 부하로 푸는지 4분의 1 부하로 푸는지 이것만 보면 이 문제는 벌써 풀이가 다 끝나는 거예요. 채점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에서는 4분의 1로 주어진 내용이고 다른 값은 무시한다. 그러니까 다른 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문제에서는 변압기 효율이란 무엇이냐. 이제 이런 문제는 누구나 다 계산 문제 다 터치를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효율이라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효율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실축도 있고 규약도 있고 최대 효율도 있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율을 계산을 해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효율은 4분의 1 부하에서의 효율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 부하에서 효율을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이 결국은 뭐냐면 이 값이 킬로와트로 계산이 돼야 된다 이 뜻이죠. 킬로와트, 4분의 1 부하에 대한 킬로와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15에다가 역률이 0.85 PU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1 부하의 조건이 돼서 이 P를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됩니까? 철손하고 동손이 주어진데 동손도 225로 주면 얘는 전부하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뭐가 되냐면 4분의 1 부하니까 4분의 1 부하의 조건으로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효율이 바로 4분의 1 효율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최대 효율은 어떤 게 최대 효율이냐? 당연히 우리는 최대 효율 관계는 이렇게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입니다라고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시험장에 가서 여쭤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20분 동안 푸신 분이 있어요. 20분 동안 여러분 이 문제를 풀었다는 거는 시간 관리가 하나도 안 됐다 이 뜻이에요. 20분 동안 풀었다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문제는 이렇게 10분 내에 아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푸시라 이런 뜻이에요. 주어진 값 위에는 무시한다. 얘를 그냥 빨리빨리 대입해서 빨리빨리 넘어가서 풀어라. 그러면 결국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이걸 지금 물어본 거죠. 최대 효율이 됐을 때 이 최대 효율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커브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동선하고 철선이 같을 때 뭐가 되냐면 최대 효율이 됩니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부하는 여기 있는데 이 부하가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V2, I2로 주어진 내용이 결국은 P상이잖아요. 이 P상에다가 역률을 곱했으니까 얘가 결국은 뭐냐? 유효 전력이죠. 그러면 결국은 아까 이 부하에 대해서 무엇을 계산하는 거냐면 4분의 1 부하라는 가정하에서 얘를 한번 해석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당연히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때 어떤 의미가 나와지냐면 풀이는 당연히 풀어야 되지만 주변의 설명이 좀 필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문제 해석에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답안지에다가 아는 체를 좀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풀어줘야 된다. 그럼 이거를 10분 동안 어떻게 푸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일단 이 모델링을 답안지 200에다 정확하게 앉혀놓고 다시 돌아와서 얘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해주면 앞에 있는 계산 문제가 조금 더 완벽하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답안지를 쓰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조금 내가 지금 합격의 방향으로 갈 것 같으냐? 그 다음에 그러면 대체적인 이번 시험을 보신 분들의 여론은 뭐냐? 다 쉽다라고 70~80%는 이야기합니다. 쉽다. 그런데 쉽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합격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과거에 어떤 시험에서는 특정 시험에서는 엄청나게 나왔지만 이제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쉽다라고 해도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이야기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답안지를 여러분들 얼마만큼 차별화는 뭐냐면 얼마만큼 답안지를 정교하게 책대로 잘 써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까요? 자, 4번 문제는 이런 내용이죠.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 대기업에서 토리첼리 정리를 유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10점짜리 문제인데, 토리첼리를 유도하라는 거는 도대체 얼마만큼 하는 게 우리가 유도냐? 그거는 바로 무슨 뜻이냐면, 베르누이에라고 하는 그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끌어오라는 거죠. 베르누이에라는 식을 가지고 끌어와서 우리가 토리첼리라고 하는 걸로 공부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토리첼리는 좀 얍삽하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르누이의 식을 갖다가 이 사람은 좀 개조해서 썼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토리첼리 정리를 유도하고
낙차가 20m이고 수압관의 분출 속도가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속 계수가 있고 유속 계수가 0.96 이렇게 주어져 있죠. 예, 단면적이 5제곱미터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토리첼리의 핵심은 뭐예요? 토리첼리의 핵심은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베르누이의 기본을 해석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 다음에 토리첼리는 어떤 모양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얘가 여기를 약간 틀죠. 이렇게 해서 수조 모양으로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하면 토리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기에 있는 부분은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의 부분은 여기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토리첼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표현한 거죠. 예. 그러면 자, 베르누이의 식이 뭐예요? 베르누이 식은 이거죠. 자, 베르누이의 정리를 이용했다. 그러면 얘가 베르누이죠? 베르누이니까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얘와 얘는 같다. 뭐가 같다는 거예요? 좌변하고 이쪽에 있는 우변이 이렇게 같다는 조건이 베르누이예요. 그러니까 베르누이에 같다는 조건을 여기 토리첼리에다가 얘를 유도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면 P1, P2는 대기압이니까 이렇게 PA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얘가 PA가 되고 얘도 PA가 되니까 다 날아가죠? 예. 그 다음에 V1은 0으로 보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때 V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뜻이죠. 이거를 유도하는 기본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기술사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책을 덮으면 안 보이는 거고 책을 잠깐이라도 열면 어떻게 되냐면 금방 그게 생각이 나죠. 이게 기술사 시험 공부할 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할 때 살짝만 어드밴스를 살짝 주면 금방 그 내용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걸 덮어놓고 쓴다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뭐냐? 이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된 걸 유도를 했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분출 속도를 한번 구해 봐 달라 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있죠.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유속계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 우리는 유속계수라고 하는 이 CV를 적용을 해야 된다. 예, 적용을 하니까 결국 CV가 적용이 되는 V2의 다시의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 예, 마지막의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풀었던 결과도 내고 싶으면 내시고 이 사람은 0.96을 줬기 때문에 결국 0.96의 개념을 주게 되면 얘보다 조금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0.96이 되고 그 다음에 유량을 계산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량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단위가 주어져 있습니까? 안 주어져 있습니까? 단위가 안 주어졌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 유량의 단위가 뭐냐? 얘가 결국은 세제곱미터 퍼 세크의 개념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려면은 면적에다가 속도 V를 계산하는데 여기서 이 V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유속계수가 적용된 V를 집어넣어서 이 유량을 계산하면 되는 문제가 이 4번 문제죠. 그러니까 4번도 결국은 뭐냐면 엄청난 연습이 돼야 돼요.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는 눈으로 봐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결국은 어떤 뭐냐면 동수력학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수력학의 문제는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자료들 보면 뭐 과거에 이런 문제 나왔고 이런 문제 나왔고 이런 문제 나왔고 여러분 그걸 다 분석해서 이 기술사 공부를 하려면 머리 깨져요. 저는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는 이 기술사과가 몇 년이 걸릴 줄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이해가 되는 문제를 바로 내 걸로 만들어서 30개, 100개, 150개, 200개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문제를 응용하는 연습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자료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 정도까지 시간이 되는 분들은 들어가면 좋겠다. 항상 뭐예요? 우리가 그 합격권에 들어가려면 나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많다는 거죠. 선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꼭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는 이만큼 하고 최선을 정말 다했다.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까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합격이 되려면 결국은 이 임계점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임계점을 넘어가다가 여기서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 임계점을 못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임계점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문제를 풀고 나서 제일 불행한 게 어떤 거냐면 정말 합격이 되려면 이 점수를 그냥 확 넘어가야 돼요. 계속 이 밑에서 이렇게 이 밑에서 불합격이 되잖아요. 50점대에서 계속 불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엄청난 슬럼프가 되고 도대체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조금 안 되는 분들을 저는 이렇게 강하게 푸시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반에서는 이 대한종교학원 연구반에서는 토요반, 일요반 같은 경우에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엄청나게 걸립니다, 저는. 그래서 중간에 수강을 하다가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으면 거의 전국에 합격 되시는 분의 50% 이상은 다 우리 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반에서 등수 안에 들어가면 전국대회를 저는 이 기술사 시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전국대회에 나가서 합격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기존의 내용을 많이 해보신 분들 중에 이 답에 조금 점수가 계속 그 언저리에서 머무르신 분들은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 1점, 2점이 금방금방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1, 2점 때문에 옛날에 직장 그만두고 1, 2점 아쉬워서 회사 그만두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18년 되죠, 18년.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분출 속도나 유량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유출 개수까지 주어졌으니까 유출 개수까지 주어지면 이 유출 개수까지 대입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더 보여주시면 좋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쉬운 문제일수록 교재에서 말한 내용들을 많이 정리해 주는 아주 좋아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그 답안지에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원자력은 아마 많은 분들이 원자력은 가지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요즘 그 모듈 소형 SMR은 뭐 당연히 우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즘 뭐 그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를 뭐 바다에 방류하니 안 하니 뭐 해가지고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있고 또 우리가 기존에 그 원자력을 다시 이제 그 운전을 가동을 해서 전력을 생산한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원자력이 좀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원자력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걸 이제 10년 전에 문제를 이렇게 딱 던지니까 갑자기 이 냉각제를 물어본 거예요. 냉각제. 냉각제 역할이 뭐냐? 근데 평상시에 원자력 문제를 PWR
BWR, can do. 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또 잘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주니까 이런 문제에서 또 뭐가 되냐면 갑자기 또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제일 많이 당황을 하냐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자, 냉각제의 종류가 뭐냐.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주어진 게 냉각제의 종류인데 저 냉각제의 종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장에 가서는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 문제를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그대로 그 공간을, 공란을 놔두고 다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예. 시간이 계속 간다니까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착각하신 분도 있어요. 10문제를 선택해서 풀어라 라고 했는데 한 10개를 잘 풀면 합격을 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10개를 풀어라고 하는 것도 미션입니다. 10개를 풀어라 하는 것도 미션이기 때문에 10개를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14페이지의 답안지를 준다는 거는 15페이지를 주고 10페이지를 그냥 주지 왜 14페이지를 줄까? 이것도 다 그 문제 양에 맞게 이 답안지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술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결국은 페이퍼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답안지를 가지고 그 답안지의 전체 분량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답안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결국은 문서의 개념이잖아요. 그냥 브리핑 자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내용들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다른 문제를 풀고 왔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냉각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 냉각제의 구비조건은 어떻게 되고 이 냉각제의 종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당연히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can do, PHWR 같은 경우에는 냉각제를 뭘 표현할 수 있습니까? PWR은 냉각제가 뭡니까? 그 다음에 BWR은 냉각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체를 좀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문제를 보시면 원자력 발전에서 냉각제라고 그랬지, 여기서 말하는 원자력 발전이란 캔드라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PWR라고 하지도 않았고 BWR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해석을 해주는 게 좋죠. 물론 이 모델이 PWR에 쓰는 모델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얘네를 PWR의 원자로의 개념도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냉각제의 재료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써주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거의 시험장에 오신 분들이 100% 다 쓰셨을 것 같지만 이 문제를 상당수에 계신 분들이 이 문제를 선택을 안 했다고 그래요. 참 의아하죠. 그래서 이제 이 냉각제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캔디나 PWR이나 BWR로 좀 분류해서 해석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답안지를 좀 쓰시고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그냥 노심의 열을 외부로 배출해서 노내의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합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냉각제의 구비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열 전달 특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성자의 흡수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등점이 높아야 되고, 이런 내용을 쭉 해서 한 페이지 정도의 이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냉각제 문제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 문제를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 이 기술사 시험이라고
것이 뭐 100점 맞는 사람들만 합격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10문제를 일단 던져놔야지 여기에서 이제 이삭죽기를 한다는 거죠. 이삭죽기를 해서 이 문제의 답을 최대한 잘 끌어올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점수가 최소한 그 합격권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점수는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답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 5번에 관련된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보시니까 상당히 좀 재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면 이 6번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 우리가 이제 이걸 ICC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석탄가스화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좀 해달라. 그 다음에 기존의 석탄 발전과 구별되는 특징을 설명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벌써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기존의 석탄하고의 차별화를 이렇게 벌써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의를 쓰는 내용이 있고 정의에 대한 문제가 있고 개요에 대한 문제의 틀이 있어요. 정의도 있고 개요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정의라고 쓰기에는 조금 너무 국한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석탄가스와 복합 발전은 뭐고 기존의 석탄은 뭐냐라고 하는 거를 개요적으로 조금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죠. 물론 이제 개요들은 여기가 IGCC가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개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존의 석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석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원동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원동기가 일종의 스팀 터빈이니까 ST라고 할게요. ST. 그럼 ST라고 하면 이 석탄이 터빈이 구동이 되면 이 발전기를 이렇게 이제 회전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ST를 회전을 시키려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스팀이 들어가서 그 스팀에 의해서 이 터빈이 회전을 하고 이 터빈이 회전하게 되면 결국은 발전기가 뭐가 되겠어요? 출력을 PG라고 하는 출력을 이렇게 낼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스팀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석탄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석탄은 이 석탄을 어떻게 연소를 시킬 거냐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 석탄의 뭐 연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얘를 이제 IGCC하고 좀 바꿔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일반 화력 기존의 석탄 화력 이 개념을 이제 이렇게 말로 풀어서 여기 개요에다가 1번 이렇게 써주면 좋죠. 그 다음에 2번의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2번은 어떤 의미냐면 IGCC는 지금 이 말이기 때문에 개요에다가 IGCC는 결국은 어떤 거냐면 자 IGCC는 GT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HRSG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ST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 개요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2번 써먹는 거예요. 사실 간단하게 이 답안지를 구성할 때 개요적인 내용을 이 문제를 잘 읽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여기서 보세요. 설명을 하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설명하는 거냐? 원리를 그러니까 구동하는 설명을 하라는 거냐, 가스를 만드는 걸 설명하라는 거냐, 뭐를 설명하라는 거냐, 효율을 설명하라는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설명은, 당신이 말하는 설명은 어떻게 우리가 답을 써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10분 이내에 판단해 쓰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시험장에 가서 이 개요를 써보는 거예요. 개요. 이 문제의 개요. 그래서 개요를 일반 석탄은 이런 구조이고 그 다음에 IGCC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이 GT를 회전시킬 때 이 GT를 회전시키려면 결국은 가스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가스계에서 가스가 만들어지면 이 가스를 가지고 GT를 구동을 시켜서 그 GT를 구동하게 되면 GT에서 뭐예요? 제너레이터를 발전기를 한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팀을 다시 만들어서 ST를 가지고 또 발전기를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복합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기존보다 얘가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내용이 개요적인 거죠. 그 다음에 개요도는 일단은 이 문제가 IGCC를 물어봤기 때문에 IGCC의 개요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그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IGCC는 뭐를 이따가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냐면 여기는 석탄을 예를 들어서 미분으로 연소시키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가스화 한다는 거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개요도를 그릴 때 이런 내용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런 키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GT계도 그려야 되고 발전기도 그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배열회수 보일러도 그려줘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뭐가 나눠지냐면 ST계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ST계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런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설명을 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또 설명해야 되죠. 자, IGCC를 나는 원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원리. IGCC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제 저도 이제 강의 시간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원리나 특징을 모델링 따로 하고 얘 따로 이렇게 공부하고 암기를 하려고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이 이거 오랫동안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까 했던 이 모델링 있잖아요. 이 모델링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뭐 하느냐 연습을 계속 말을 만들어내야지만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언제든지 나와도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링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수차례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원리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석탄은 기존 석탄과 구별되는 방법이 뭐냐? 석탄은 이렇게 이제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IGCC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또 해당이 되죠? 얘는 신에너지에도 해당이 돼요. 신에너지. 그러니까 얘는 신에너지니까 결국은 신재생의 분야에서도 우리가 환경하고 조금 관련을 시키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석탄을 연소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분진이나 이런 유해가스 등이 환경장애 요인이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다. 그 다음 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보면 시스템적으로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HRSG가 있어야지 되는 얘를 만약에 복합의 개념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일반 석탄 화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얘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간을 마냥 가지고 쓰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이거를 답안지를 쓰기 전에 문제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지 여백에다가 여러분들 문제를 빨리 잘 2번 읽어야 돼요.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내용들을 빨리빨리 연습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반에서도 가끔씩 어떤 퀴즈를 하냐면 100분 퀴즈를 했다가 40분 퀴즈를 했다가 30분 퀴즈를 했다가 일종의 이 셔틀런 게임처럼 이렇게 짧게 게임을 하듯이 이 문제를 빨리빨리 읽는 연습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면 보세요. 어떤 분은 이거 효율을 쓰신 분도 있어요. 효율. 복합 발전이니까. 그 효율을 쓰게 되면 1 마이너스 자 파이는 i는 1부터 n까지 얘를 1 마이너스 이타 i다. 나는 이걸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문제가 10분 동안 여러분들 이거를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내용을 다 이렇게 쓰려면 결국은 얘를 다시 뭐로 표현해야 되냐면
뭐예요? 가스계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GT계도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ST계도 다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가스계의 효율이나 GT의 효율이나 그 다음에 ST계의 효율들을 가지고 표현하려니까 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또 이런 분들 많아요. 내가 답은 다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공부가 안 됐다 이 뜻입니다. 예. 이 시험 문제는 누구나 다 시간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없다는 거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만큼 연습을 안 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올림픽이나 세계 대회에 나가는 친구들이 똑같은 그 하나의 장면, 하나의 그 공간에서 본인들이 그 연습을 할 때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하고 가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경쟁을 해 가잖아요. 그 몇 분 동안만 뛰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술사 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연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공부를 많이 하느냐? 눈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눈. 예. 그 다음에 기술사 공부를 하실 때 자료를 너무 많이 자료를 찾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못해요. 예. 왜 우리가 이 기술사 답을 쓸 때 왜 시간을 10문제를 한 문제당 10분씩 주고 그 다음에 왜 이거를 25분에 한 문제씩 4문제를 쓰라고 하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자료를 많이 봐야지만 쓸 수 있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될 때는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시험이 임박해서 집어넣어야 될 때도 계속 자료만 보잖아요. 그러면 뭐만 올라가냐면 지식만 올라갑니다. 지식만 올라가면 이 기술사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식하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눈이 아닌 손으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6번에 이렇게 됐고요. 특징은 자,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ICC는 이렇게 다양성이 있고, 타랑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고효율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쭉 쓰면 되죠. 그리고 답안지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한 페이지 반 정도로 나와줘야 돼요. 한 페이지 반. 그러니까 한 페이지짜리가 있고, 1교시의 문제를 무조건 1교시는 한 페이지만 써야 된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한 페이지 쓰면 여러분 10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4페이지를 뭐하러 줘요? 그냥 10페이지만 주고, 간단하게만 쓰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한 페이지 써야 될 문제가 있고, 한 페이지 반 정도 끌어가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페이지 조절 잘해서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특징은 이렇게 고효율, 연료 공급, 타랑, 이런 키를 가지고 쓰시면 되죠. 자, 7번에 볼까요? 7번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7번은 이제 송배전 계통에서 사용되는 전력용 3권선 변압기의 결선을 YY 델타로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3권선 변압기는 뭐고 분권 변압기는 뭐고 단권 변압기는 뭐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권선 변압기는 어떻게 모델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3권선은 아니지만 YY 결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델타를 집어넣으면 얘를 이제 3권선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단 3권선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에 한 상에 대해서 3개의 다른 독립된 권선으로 되어 있는 게 3권선의 형태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얘는 결국 뭐냐면 하나의 철심의 개념에서 이렇게 이제 코일이 권선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3권선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문제를 가지고 표현을 할 때 이 삼권선 변압기의 YY 결선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만약에 이 YY 비접지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얘가 지금 YY 비접지의 개념이죠. 네, YYB. 우리는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해석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모델링을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 얘는 YY의 접지 방식이에요. 예, YY의 접지 방식. 이렇게 하게 되면 YY이나 중성점을 접지를 안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기에 2번에 YY 접지 시 또는 YY 비접지 시라고 이렇게 주면 YY 접지 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YY에 비접지하면 이렇게 그려서 YY에 비접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무조건 다 YY는 다 접지를 할 수 있다, 한다. 예, 이런 가정으로 문제를 무조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의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이렇게 중성점을 이렇게 접지를 하는 거하고 접지를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 문제의 결론은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면 어떤 영상 전류에 의한 유도 장애나 영상 전류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접지를 해야지만 당연히 뭐에 변압기 절연을 보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접지를 하게 되는데, 접지를 해서 사용하려면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델타의 권선을 사용하면 된다. 이게 바로 이유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다, 불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Y에 중성점을 접지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뒤에 이제 나오지만 이게 영상전류 통로도 있고 유도장애가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델타 안전권선을 설치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이 전력 계통의 실제 단선도의 일부분을 조금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발전기는 이렇게 Y잖아요. 발전기는 Y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발전기 전기자는 Y 결선이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받아주는 변압기는 델타입니다. 델타. 예, 델타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2차 쪽은 Y죠. 그러면 Y가 이렇게 해서 송전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받아주는 게 이렇게 해서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Y가 이렇게 운전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운전을 시키니까 당연히 어떤 고장이 발생되면 고장의 전류가 규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변압기에 절연의 문제도 생기니까 그러면 이렇게 접지를 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느냐. 근데 접지를 해서 사용하려고 했더니 아까 여기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계통의 유도장애나 영상 전류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결국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해서 이거를 일종의 뭐가 되냐면 YY 델타로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다시 얘를 이렇게 해서 10점짜리 문제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다듬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먼저 삼권선 변압기의 어떤 정의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죠. 삼권선은 이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Y만을 하게 되면, 이제 이 YY만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접지라는 가정이잖아요. 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여자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은 외형파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 외형파가 안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때 이제 영상부는 접지 시 통해서 흘러야 되고, 흐르는데,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외형파를 만들어 주려고 했더니 유도장애 원인이 또 돼버려요. 예, 접지를 하니까. 그래서 접지를 하게 되면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러면 접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접지를 안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잔류전압. 우리가 이제 이 내용에서 많이 정리하잖아요. 접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접지 안 하게 되면 이 대지 사이에 잔류전압이 발생합니다. 이거 문제, 계산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잔류전압이 발생한다. 그래서 잔류전압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다시 또 접지로 또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 삼고조파 성부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삼고조파가 도대체 뭐냐? 예, 삼고조파를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이 비직선 자기 포화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키를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답안지화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를 많이 넣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은 예를 들어 뭐예요? 삼고조파는 이러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성점을 접지하게 되면 삼고조파가 흘러서 이런 문제가 됩니다라고 키를 간단하게 써야 되죠. 예, 여기 있는 걸 이제 이렇게 골라서 쓰듯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삼고조파는 또 이해가 뭐예요?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된 것처럼 이 상고조파는 일종의 어떤 성분이냐면 단상 성분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되지 않아요. 중성점을 접지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 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 전류가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안 쓰더라도 이 삼고조파의 전체 값은 중성점이 우리가 보통 중성점을 접지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평행이 되면 0이라는 조건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성점 접지를 할 때도 중성점을 접지를 하게 되면 여기가 0전이가 됩니다.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영상전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전류는 중성점을 접지하게 되면 0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중성점 접지로서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전류가 흐른다. 이제 이 내용을 답안지에다가 표현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어떤 영향의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YY를 결선하게 되면 YY로 결선해서 운전하게 되면 이 부하와 관계가 없이 관계없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은 YY 결선을 채용 안 함.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YY만은 채용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YY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채용 안 한다는 거는 이 문제에서 말한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YY만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책이 바로 뭐냐? 대책은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때 가장 좋은 답안지의 모델은 뭐냐면 결론을 살짝씩 보이면서 쓰는 거 좋아요. 대책! 하고 바로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언급하고 써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가 이 전체 내용을 지금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이렇게 결론을 조금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YY 델타가 됩니다. 이게 이제 대안이죠. 아까는 뭐였어요? YY만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델타를 끼워 넣자. 물론 델타만 들어가서 해결되는 방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Y 델타, 델타 Y, YY 델타.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찍어서 낸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정말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이 사람이 내버릴 수도 있냐면 이 계통에서 물론 삼권선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통을 YY만 하지 않고 델타 Y나 Y 델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거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을 만들고 이렇게 출제해야 되겠다고 다 알고 있지만 실제 문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저렇게 우리가, 개조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음 시험 문제는 뭘 또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겠어요. 이 발전기 문제에서 이거 나오죠. 발전기의 전기자의 권선, 이게 전기자 권선이잖아요. 그러면 전기자의 권선을 Y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를 던지는 것도 있죠. 예, 왜 전기자 권선을 델타로 우리는 주로 하지 않고 Y로 합니까? 이제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문제를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면 돼요? 예, 그런 내용을 또 펴죠. 그러니까 이렇게 YY 델타, Y결선이 열리면, 중성점이 열리면 이런 문제들이 몇 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이 문제는 지금 YY 델타만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다 다시 또 Y의 발전기가 Y의 접지식을 왜 쓰냐? 전기자의 Y 결선을 해서 왜 접지합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깔끔하게 못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대로만 봐야지 나중에 답안 짓을 때 딱딱딱 이걸 쓰지 여기다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버리잖아요. 다른 내용까지. 그러면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이 문제는 이렇게 여기 문제는 이렇게 대신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문제를 원래는 제가 지금 시험을 보고 나서 엊그저께 시험을 보시고 나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풀이를 올려보잖아요. 그런데 벌써 저같이 이렇게 그날 토요일부터 답을 달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토요일날 저녁 식사하시고 복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복귀하신 분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내가 다음 시험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잘 정리해서 다음에는 어떤 방향의 내용을 가지고 갈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번에는 이게 나올 것 같다. 저번엔 저게 나올 것 같다. 나왔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라고 해도 결국은 뭐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본인이 좋아하는 공부를 일단은 저는 50% 정도는 하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제가 말씀드린 공부를 병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만 하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 기술사를 따기 위한 어떤 경지까지 올라가면 결국은 강사하는 이야기를 다 이제 이해하고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경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뭐냐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노트나 자기의 자료만 믿어요. 그래서 그게 빨리 흡수가 된 친구들은 금방 합격이 되는데 일단은 계속 자기만의 이 자료만 고집하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 시간을 배분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YY 델타 또는 델타 Y 또는 Y 델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편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여자 전류는 1차 또는 2차에 어느 한쪽에만 흐르면 돼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한쪽에만 흐르면 된다는 게 이렇게 Y가 있게 되면 이쪽에는 Y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이 뜻이죠. 원래는 Y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마치 한쪽을 흐르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한쪽이 되죠. 이렇게 해서 Y 델타, 델타 Y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겠다. 이게 이제 이 중성점 접지고, 그다음 외형파가 이렇게 되고, 중성점을 접지하면 여자의 상고접파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변압기, 이번에 이 변압기 문제도 뭐 그렇게 까다롭게 문제를 내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합격이나 불합격을 떠나서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나름대로는 좀 시원시원하게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쉽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문제를 좀 쉽게 그래도 좀 써요.
예. 합격은 일단 둘째 치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공부의 양도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이 8번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송전 용량을 산정할 때 열적 한계, 예, 열적 한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압 안정도의 한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도 안정도의 한계. 자, 제가 그러면 여기 키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열적 한계는 마치 우리 전선이, 여러분 전선이 있잖아요. 그럼 전선이 뭐가 있어요? 전선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전선에 흐를 수 있는 허용 전류가 있습니다. 이 뜻이죠. 허용 전류는 무슨 뜻이냐? 여기 부하가 있습니다. 근데 허용 전류는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말 그대로 허용할 수 있어야 돼, 이 전선은. 그런데 허용은 하되 이 전선의 표면에서 허용을 하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해가지고 도체의 바깥쪽에 있는 피복이 다 타서 또 다 녹아서 이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허용 전류의 개념이 아니죠. 그럼 결국 허용 전류는 뭐냐? 말 그대로 뭐예요? 허용은 하되 그 성능을 보정할 수 있는 범위로 가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의 형태처럼 송전 용량을 산정할 때 열적 한계를 표현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접근을 했냐면 여기에서는 지금 송전 용량을 산정할 때 열적 한계를 표현하게 되는 내용 중에 이 발전기의 운전 제한 곡선의 열적 한계를 저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답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I 제곱 R. 우리가 손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I 제곱 R이잖아요? 그럼 손실이 발생이 되면 결국은 도체 어떤 게 발생이 되느냐? 엄청난 열적 한계가 나올 수 있죠. 이것도 손실이 열적 한계죠. 그 다음에 전선의 재질에 따라서 뭐예요? 210도, 200도까지 그 230도까지 가능할 수 있느냐? THSR이냐? HSR 전선이냐? 그 다음에 스테이시아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안을 말씀드릴 때 뭐냐면 우리는 전체적인 문제를 그냥 이런 각도로 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해서 우리는 이 채점을 하고 나서 이 문제에 출제했던 분들이 이 답을 이렇게 공개를 해주면 정확하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상을 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표현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도 일종의 뭐냐면 우리가 전력 계통의 형태처럼 볼 수 있죠. 전력 계통이라는 건 뭐예요? 이 발전부터 시작해서 부하까지를 전체적으로 전력 계통이라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이 계통을.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손실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용량의 계수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도체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 발전기는 결국은 뭐예요? PG 플러스 J에 QG가 있는데 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도 얘가 내는 것도 가능 출력 곡선상의 열적 한계를 표현하죠. 그래서 계좌 회로에 열적 한계가 있고, 전기자 권선에 열적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부족 여자, 담부, 고정자 담부의 과열에 대한 열적 한계도 있다. 뭐 나는 이런 방향으로 정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도체의 열적 한계, 용량에 대한 열적 한계, 고유부하법에 의한 한계, 용량계수법에 의한 한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열적 한계는 이런 표현이고, 그러면 이 내용은 결국은 고장의 형태는 일단 아니에요. 이런 내용은 일상적인 어떤 운전의 개념이죠. 근데 실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과도 안정도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는 이 과도 안정도는 고장의 개념을 가지고 좀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압 안정도의 개념은 뭐냐면 이것도 고장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얘는 어떤 공급 능력의 한계, 이런 키를 가지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모델링을 할 때 이거는 고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모델링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해서 고장이라고 하는 모델링을 좀 표현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압 안정도의 한계는 그런 고장의 개념으로 해석하기에는 안 맞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열적 한계를 표현했어요. 그러면 전압 안정도의 한계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전압 안정도의 한계냐? 우리가 전압 안정도의 한계를 표현하려면 일단 이 전압 안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링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이 전압 안정도는 코사인 세타 R, 이게 이제 R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수전단 부하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전압 안정도는 이 발생된 에너지를 이 부하까지 얼마만큼 공급을 하느냐, 공급의 능력을 결국은 수송의 능력을 해석하는 게 이 전압 안정도의 기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전압 안정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모델링을 가지고 전압 안정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 기본적인 안정도의 해석이 되려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코사인 세타 R이라고 하는 거가 부하 쪽이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공급 측은 뭐가 되냐면 공급 측은 델타가 되죠. 델타. 그 다음에 여기 부하가 이렇게 세타가 존재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 델타의 송전 쪽의 위상이 여기 부하 쪽의 위상보다 일단 델타만큼 앞서 있고 여기 부하는 세타만큼의 역류를 갖고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전압 안정도를 해석을 할 때, 중요한 이 수전단의 전력과 그 다음에 이 수전단의 무효 전력을 가지고 이 전압 안정도를 기본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 P 플러스 JQ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수식으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거 하나 쓰는데 한 3분 걸려야 되고 이거 하나 쓰는데 한 3분 걸려야 되고 이거 하나 쓰는데 한 3분 만에 이 내용을 다 할애해서 써야 돼요. 그럼 1분은 뭐냐? 전체적인 거를 흐름을 잡아야 되는 게 1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문제를 내가 10분 동안 쓰기에는 너무 벅차다.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마지막에 써야 돼요. 다른 문제를 다 써놓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받았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30분 왕창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했다. 예를 들어 30분, 이거 10분씩 써서 30분 걸렸어요. 30분 걸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아무리 잘 써도 이거 10점 맞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열적 한계 무조건 3분 이내에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정도의 한계, 전압 안정도 한계 3분 이내. 그럼 결국은 수전 전력은 이렇게 되고 무효 전력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바로 뭐로 해야 되냐면 이 부하 역류가 파라미터의 PV 선도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럼 이것도 결국은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VI 커브까지 또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VI 커브까지. 이렇게 해석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얘를 3분 동안 죽었다 깨다 이걸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어떤 한계를 지금 해석을 해봐라. VH의 한계하고 VL에 대한 한계를 해석해봐라. 그래서 그 한계를 해석한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 DPR과 DPR과 DQR과 DVR과 DVR의 관계를 가지고 해석을 해달라. 그래서 안정근은 높은 애 VH가 안정근이고 그 다음에 VL은 낮은 애 불안정근인데 그럼 안정근의 형태는 바로 뭐냐면 DPR과 DVR이 0보다 작을 때를 해석하니까 마치 그 작을 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해석하냐면 여기에 상부를 해석해서 여기를 우리는 VH 높은 애 안정근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해서 딱딱 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네, 얘를 3분 동안 이게 쓴다는 게 그러니까 연습이 많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최대가 되면 전압이 이제 불안정해지죠. 왜냐하면 그 임계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가 되면 이제 불안정해지죠. 그리고 거기서 바로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 과도가 뭐냐? 일단 과도란 말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우리 모델링 쪽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모델링 쪽에 기본적으로 사고, 이 폴트라고 하는 사고를 딱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런 사고에 대한 모델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아까 전압 안정도에서 나왔던 그 모델링을, 그런 그림을 여기 과도 안정도에다가 그렇게 똑같이 앉혀놓고 얘를 과도 안정도에 해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이 유튜브로 찍는 것도 거의 강의에 원래 이제 다른 분들은 유튜브를 찍을 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유튜브를 찍을 때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좀 읽어주고 그냥 이렇게 페이지 딱딱 넘어가고 뭐 엄청나게 광고를 해요. 근데 이제 저도 물론 중간에 광고를 좀 했지만 이런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과도 안정도는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럼 과도 안정도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과도 안정도가 되려면 답안지에, 그래도 답안지에 이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돼요. 이 정도의 성의. 이렇게 과도 안정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회선 계통에서 일기무한대죠. 일기무한대에서 이렇게 가정하겠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 과도 안정도를 해석하려면 과도 안정 해석하려면 이제 이런 공식, 우리가 이제 동요 반증식도 많이 끌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뭔가 이제 얘를 해석하려면 이런 내용들이 이게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이 P0가 기계적인 입력이잖아요. 그리고 기계적 입력이 이렇게 일정할 때, 기계적 입력이 일정할 때 세타 제로였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얘가 세타 제로에서 세타 원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 세타 원에서 세타 2가 되는 범위가 있고, 세타 제로에서 세타 원에 되는 범위가 있는데, 얘하고 얘가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면 등변조법에 의해서 그냥 일단 얘를 우리가 임계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이 관계가 이렇게 됩니까? 부등호가. 이걸 해석하는 게 이제 뭐예요? 판별을 한다는 거예요. 판별. 그래서 이렇게 면적으로 나타낼 거냐? 아니면 이 구간에 대한 어떤 적분으로 표현할 거냐?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계적 입력 PI를 경감하고 관성조수를 크게 하고 가속의 억제력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가속이 일어났을 때 가속을 억제한다. 가속을 억제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기계적인 출력의 힘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부하보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억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을 이 과도 안정도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어렵냐. 실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이렇게만 주잖아요. 그냥 과도 안정도가 뭡니까? 이렇게 주면 여러분 쓸 게 굉장히 방대하죠. 25점짜리 주기 때문에. 그러면 뭐 등면적부터 끌어올 수 있고 단단부터 끌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장황하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25점짜리 문제를 마치 10점으로 쓴다는 거가 이것 또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25점을 10점으로 줄이는 것도 어렵고 반대로 10점짜리를 25점짜리로 늘리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10점짜리만 모아서 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문제를 10점, 25점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려면 이 문제가 몇천 문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제일 좋은 공부는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 키만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 막 계속 연습하죠. 물어보는 거. 그게 가장 좋은 학습법입니다. 자, 9번 볼까요? 자, 9번은 일단은
단권 변압기예요. 단권 변압기. 예. 단권 변압기는 뭐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문제들이 변압기에 대한 문제가 이제 몇 개 나왔잖아요. 아까 이제 3권선 변압기가 나왔죠. 이번에 이제 단권 변압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내용을 해석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변압기는 무슨 변압기냐면 2권선 변압기입니다. 2권선. 2권선 변압기는 마치 철심을 이렇게 놓고 철심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았다. 이게 이제 뭐예요? 2권선, 일종의 분권,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일종의 뭐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철심은 하나인데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죠.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변압기는, 여러분 이 변압기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용량이면 얘는 그냥 뭐예요? 얘가 걸리는 부하가 얘가 100이면 얘는 100 이내에서 부하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V2, I2. 그래서 V2, V1, I1, I2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압기의 용량.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얘가 도대체 단권 변압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구조를 쓰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려서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처럼 얘가 로고 얘가 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로 하이니까 얘는 이렇게 승합을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강압도 할 수 있죠. 강압. 예. 그럼 여기가 하이고 여기가 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합기로 그릴 수도 있고 강압기로 그릴 수 있죠. 그러면 답안지에 여러분 여백을 나중에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는 조금 잘 안 맞죠. 물론 제가 여기 분권을 그려놨지만 여기서 지금 단권 변압기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단권 변압기를 어떻게 그리냐면 하나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승합기 형태로 그래요. 승합기. 예. 그냥 또 하나는 어떻게 그리냐면 또 하나는 그냥 강압기의 형태로 강압기. 강압기. 이렇게 그리면 강압기로 그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은 1차보다 2차가 높아지는 형태고 이렇게 그리면 1차가 2차보다 낮아지는 형태고 그래서 승합기도 있고 강압기도 있고 그러면 승합기일 때 여기는 어떤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명칭을 쓰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문제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죠. 기본적인 구조. 예. 그래서 구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권선을 일부러 공유하고 그 다음에 분로 권선이 있고 그렇지 않은 권선을 직렬 권선이 한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권수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일반 분권 변압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기본적인 권수비예요. 전압비, 권수비. N2, N1, Z2, Z1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단권 변압기는 이렇게 E2, VH, IL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이 단권 변압기의 형태를 가지고 권수비를 표현합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이 권수비하고 이렇게 줬잖아요. 권수비 및 용량을 표현하라. 권수비 및 용량을 표현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권선 변압기는 용량으로서 기기 구조에 표현된다. 이권선 변압기는 그냥 이거예요. 이권선 변압기는 아까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얘가 100MVA이면 결국은 V2, V1, I1, V2, I2이면 이 값은 100이다. 이게 그냥 100이죠. 근데 얘는 뭐냐면 단권 변압기는 작은 용량으로 큰 부하를 걸 수 있다. 이 개념이 바로 뭐냐면 얘가 승합기가 되면 결국은 승합기는 뭐예요? 이거의 용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만큼 있어서 이 전체 용량이 이만큼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용량이 마치 이걸로 본다면 얘는 요만큼을 더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만큼의 큰 부하를 걸 수 있다. 이게 단권 변압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단권 변압기의 특징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과의
관계가 주어지고 얘를 우리는 VS, VL로 표현해서 얘를 용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나중에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이런 내용도 쓸 수 있죠. 우리가 권선 분비라고 해서 이 권선 분비를 표현할 때 PS하고 PL로 권선 분비를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권선 분비를 가지고도 어떤 거를 표현할 수 있냐면은 154에서 예를 들어 154에서 3, 4, 5로 승합을 하게 되면 이때 권선 분비는 얼마가 됩니까? 이제 이런 내용도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이 단권 변압기의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는 결국은 9번에 아마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런 걸 거예요. 이렇게 PS, 이게 이제 우리가 셀프라고 해서 자기 용량을 표현할 때 S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용량, 등가 용량 이런 용어들을 하고, 그 다음에 부하 용량, 선로 용량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PL, 부하 용량이기 때문에 PL을 붙여서 쓰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쓰기에 시간이 많으면 얘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도 어떤 거냐면 시간에 말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단권 변압기에 관련돼서 예제 문제가 있잖아요. 예제 문제에 보시면 거기에 적은 용량으로 큰 부하를 건다. 이제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계산 문제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예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 분산 전원의 문제는 여기에 이제 나온 것처럼 뭐 이거는 너무나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분산 전원이 뭡니까? 분산 전원은 뭐 대용량 발전원이 아닌 그 외적인 것들을 우리는 분산 전원이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문제에서 원래는 이제 이 P2X, 우리가 섹터 커플링이라고 해서 이 P2X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일단은 너무 간단한 것만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분산 전원은, 이 위치나, 분산 연계의 위치나 용량하고 용률에 따라서 이 배전계통에 전압 변동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이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이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또 분산 전원의 그 연계 기술이라는 내용이 이 자료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 자료를 사실 이제 문제로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문제로 이미 해봤기 때문에,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기준이나 자료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대비해서 예상 문제를 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분산이나 송전 연계 기술이나 이런 문제들은 요즘에 이제 FRT도 근래 문제를 많이 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문제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새로운 문제를 이렇게 내가 만든다는 것보다는, 물론 그렇게 만들어서 정말 그 시험장에 가서 문제가 하나 잘 얻어 걸리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문제를 조금 더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연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사고가 나는 것도 전압 변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임피던스나 단락 사고가 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고정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고정 전류에 의해서 전압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분산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상용 전원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산 전원이 있는 이 설비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결국은 이 분산 전원 쪽에서도 뭐가 되냐면 고장 전류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 분산 전원의 문제를 좀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1번부터 10번까지 현재까지 이렇게 지금 진도를 쭉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10번 정도까지 나가 보면 그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문제가 정말 이렇게 어려웠느냐? 또 막상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문제가 어렵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 문제를 물론 잘 쓰신 분도 있지만 왜 문제를 잘 써지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한번 하셔야 돼요. 내년도 24년도 시험도 올해하고 비슷한 시기에 볼 거 아니에요? 2024년도. 그러면 2024년도 시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 따지면 그렇게 또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를 어떻게 다시 한번 반복할 거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을 하죠. 이번에 문제가 쉽게 나왔으니까 또 다음에는 어렵게 나올 거 아니냐. 아니면 이번에 이제 문제 쉽게 나와서 사람을 왕창 뽑으니까 다음에는 나는 다른 종목에 또 시험을 또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분도 또 있어요. 철새처럼요. 그래서 이거는 쭉 꾸준하게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호흡을 했던 분들 중에 중간에 이제 시간이 안 되거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단하신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끔씩 보면 평소에 그런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가 이번에 많이 나왔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만 같이 연습을 해도 이번에는 그분 정도의 그 수준이면 충분히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또 아쉬워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영상으로 대신 안부를 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조파 문제도 있고 역률, 상불평형 이런 것들 다 전압 변동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이 문제도 결국은 이 모델링이 그 연계 기술에 있는 문제인데 내용인데요. 이거를 또 여기다 다 안 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앞에 있는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답안지는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답안지의 페이지는 수식이 들어가거나 모델링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됐든. 그래서 어떤 페이지가 됐든 모든 페이지는 이 글씨만 쓰는 거는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또 글씨만 써가지고는 있잖아요. 이 22줄짜리 이 줄이 돼 있는 답안지에다가 글만 써가지고 이걸 다 정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모델링이나 수식으로 걔네들을 좀 보강을 해야지만 시간도 벌고 나름대로 여유를 갖고 답안지를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전원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11번. 뭐 이 문제 보시면 지겹죠, 지겨워. 여러분들 너무 많이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냥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질적으로 뭐냐면 너무 많이 자주 보니까 이런 문제는 딱 키만 봐요. 그냥 눈으로 딱 보고 뭘 생각하느냐. 우리 전형적인 뭐예요? 운학사. 뭐 이렇게 키만 이거 생각나면 나 이거 다 알아. 그래서 뭐 조류 계산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직류 조류법, 뭐 교류법, 뭐 이런 내용 뭐 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넘어가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문제가 딱 나오죠. 전력 조류, 직류도 아니고 전력 조류 계산의 목적이 뭡니까?
이때 이제 기본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라. 이제 이렇게 문제를 주면 뭐 알고리즘? 평소에도 알고리즘이라는 걸 잘 이제 접하지 않으니까 앞에 건 어떻게 쓰겠는데 뒤에 알고리즘 때문에 또 고민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렇게 머리 글자나 어떤 하나의 키를 가지고 연습할 때도 운학사 이렇게 연습이 됐다 할지라도 항상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풀네임을 끝까지 다 써봐야 돼요. 풀네임. 그러니까 사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개통의 사고 예방 제어 여기까지 꼭 써봐야지 그냥 사자만 들어가서 사자만 생각하고 있어야지 라고 하면 막상 시험장에 가면 이 내용이 끝까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다. 예, 이거 굉장히 그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할이나 목적을 써야 되죠. 조류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 유효전력이나 무효전력이 발전기로부터 개통에 이렇게 잘 가냐, 안 가냐. 그런데 뭐예요? 잘 가는데 정상적으로 잘 가느냐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사고, 안정도. 사고가 나도 발전된 전력이 부하까지 잘 가는 게 이게 우리가 과도 안정도 해석하듯이 안정도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개념을 해석하는 게 바로 조류 계산이죠. 갈 거냐 말 거냐. 가되 어떤 상태로 가느냐. 그 다음에 이 조류가 어떻게 하면 얘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이런 걸 해석하는 게 일종의 조류 계산이죠. 그래서 조류 계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조류 계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쭉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류 계산의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가우스-자이델이나 뉴턴-랍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자이델이나 뉴턴-랍슨법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단 모든 문제가 뭐예요? 10분 이내로 쓰자.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약간씩 이제 맛을 좀 보여주는 거죠. 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직류법은 이런 계략계산법을 합니다. 그래서 계략계산법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써야 되겠죠. 물론 많아요. 직류는 우리가 이제 직류는 뭐라고 표현하죠? x분의 델타, km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해서 직류를 표현하려면 뭐예요? k 단자가 있고 여기에 m 단자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서 직류, 그래서 전류가 흘러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x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10분 이내에 모든 걸 다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일종의 메커니즘은 이 조류 계산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왜 표현하냐면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신 분도 있다 이거예요. 다양하겠죠, 답안지 자체가. 답안지 자체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답안지 채점하고 나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한대요. 거기다가, 애국가 써놓은 사람도 있고, 자기, 좀 잘 봐달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표시가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만 그냥 수십 번 연습하고 답안지, 내가 돈 내고 시험 보니까 막 던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2번 볼까요? 자, 12번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12번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여러분 12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사람이 송전단 전압을 여러분들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풀잖아요. 이거는 점수를 안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로 풀면 안 되고 수전단 전압도 리시브 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면은 안 되겠다. 그러면 그럴 리가 있겠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서 VS나 ES로 쓰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일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벡터나 모델링을 비슷하게 그려도 있잖아요. 이거는 점수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송전단 전압을 재미삼아 E하고 V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송전단 전압을 E하고 V를 별도로 이렇게 딱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E라고 하는 그 전압과 V라고 하는 전압을 이렇게 그릴 때 이 벡터를 그릴 때 V가 기준입니다. V가 기준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 델타는 왜 줬느냐? V의 델타라고 하는 것은 이 전압과 V,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위상이 이 단자의 V보다 델타만큼 앞서 있으니까 델타만큼 앞선 상태로 해석을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저는 이걸 우리 강의 시간에 삼각형, 저는 얘를 이렇게 할 때는 번데기라고 그러는데 이 번데기자 V하고 삼각형 V자를 조심해서 얘를 다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결국은 뭐냐, 여기에 요만큼의 크기가 이만큼의 크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만큼의 크기를, 여기 지금 화면상에는 조금 작게 보이는데 어차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요만큼의 계산이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델타 V는 요거의 상태, 이 두 개의 값에서 얘를 빼서 이 델타 V를 표현하는 수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이 문제를 보세요. 무효 전력도 꼭 Q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효 전력은 당연히 P라고 쓸 거니까, 왜 P라고 쓰냐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R과 X에서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게 성립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벡터를 그리지 않고, 아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벡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리잖아요? 이것도 빵점. 다 틀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이런 플로우대로 이렇게 가는 거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이 사람이 자, 관계됨을 벡터로 그리라고 했으니까 일단 아까 벡터는 그렸죠? 그 다음에 수식은 뭐예요? 이게 전원이죠. 그 다음에 이 전원을 가지고 해석할 때, 자, 양변에 V를 다 표현했어요. 그 V를 표현해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는 조금 전에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만큼이, 요만큼이 삼각형 델타 V라고 쓸 거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릴 때 조금 전에 이만큼, 여기에서 요만큼의 크기가 바로 뭐냐면 요게 델타 V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이거를 여기가 V고 여기가 E인데 이게 델타잖아요. 얘네들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저항이 X보다 엄청나게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R, 나중에 이 R은 무시하고 쓴다. 그래서 이 수식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R과 X에서 X가 이런 조건입니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 결과는 결국은 뭐예요? V분의 QX 이렇게 써야 되고, 이 결과는 V분의 P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이? 이거가 델타 V가, 뭐가? 얘는 삼각형 V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해서 결국은 전압 강화, 이거 전압 강화죠. 이 전압 강화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요렇게 나와줘야 되죠. 요렇게. 그래서 P는 요렇게 델타 V가 돼야 되고, Q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삼각형 델타 V에서 요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돼서 결론이
앞에서 결론을 다 설명은 했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런 결론을 이렇게 다시 내려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현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거는 워낙 고전적인 문제니까 다 풀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몇 분을 이야기를 해보면 틀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푸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차별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차별이 아니고 이거를 교과서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거가 차별화. 델타라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파이, 세타 이렇게 쓰신 분들은 E와 V를 이렇게 쓰신 분들은 상당히 감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 수식에 대한 기호를 준 거는 그대로 기호로 앉혀야 된다 이 뜻이죠. 자, 13번. 마지막 13번 한번 볼까요? 13번 문제는 12번 문제를 풀었다라고 가정하면 13번 문제도 당연히 풀 수 있을 거다.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3번 문제는 보너스로 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보너스로 준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조금 전에 12번 문제에서 결국은 뭐냐면 이거죠. 자, 방금 풀었던 우리가 델타 V가 얘가 전압강하잖아요. 전압강하는 뭐였어요? V축하고 E축의 수평축에서 그 V를 표현한 거죠. 델타 V. 그럼 이 델타 V는 결국은 PR, 그 다음에 RX 상태에서 R과 X를 다 고려한다라고 가정하면 얘는 어떻게 표현했냐고요? 얘는 결국은 우리는 얘가 VR이 되죠. 자,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는 지금 이 수식을 한번 여기다가 당신이 다시 한번 써 먹으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V의 R 값에 일단 얘도 그냥 처음부터 V라고 쓸까요? 자, 이게 V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R, P 플러스 어떤 거냐면 QX 이렇게 된 내용을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해석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델타 V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는 VS-VR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VS가 1.0 PU라는 거는 여기를 무한대로 본 거죠. 마치 무슨 개념이냐면 이 VS는 VS의 결국은 여기에 위상이 앞선다라고 가정하면 델타만큼 0만큼이 되죠. 얘가 지금 기준이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상은 얘보다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만큼 뒤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표현해서 여기를 1.0 PU로도 본 거죠. 여기를 기준 모순으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수전단을 뭐로 본 거냐면 0.95 PU로 놓고 해석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결국은 이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거 QL. 이 QL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서 지금 어떤 뜻이냐면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거요. 여기에서 이 콘덴서 용량 QC가 얼마가 됩니까? 이거를 우리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조상 설비의 용량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QC의 형태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냐? 이 값이.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인 이 값을 알아야 되고 지금 이 값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프리에 대한 내용에서 여기에서는 이 내용에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도 표현이 됐지만 여기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을 다 지금 보세요. 여기 Z가 요만큼 주어졌죠. 그러니까 Z가 알파로 JX니까 요만큼의 옴인데 얘를 지금 뭘로 표현한 거냐면 PU법으로 나타냈어요. PU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만큼이 결국은 얘가 RPU 값이고 요만큼이 뭐가 되냐면 얘는 XPU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RPU 값하고 XPU 값을 구해야지만 나중에 이 자리에다가 뭘 넣을 수 있어요? 이 R 값하고 이 X 값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이 VR이라고 가정하면 이 자리에는 얼마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0.95가 들어갈 수 있죠. 0.95. 그럼 이 자리는 얼마가 나올 수 있냐면 0.0118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x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0.05739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럼 P는 알고 있다. P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P는 역률이 이만큼 주어져 있고 P상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P를 계산하려면 여기에 P가 이렇게 PU법으로 나타내니까 P를 1.0 PU, 얘를 이제 1.0 PU로 계산한 거잖아요. 그럼 1.0 PU의 80%의 역률이니까 이 P 값은 이미 역률 80의 1.0 PU로 해석이 됐고,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은 나중에 이 무효 전력은 이 전체 무효 전력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무효 전력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는 이 값을 가지고 전체에서 얘를 빼내면 QC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QC는 바로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바로 이렇게 지금 이 문제를 보세요. 이 문제에서 이렇게 이 수식이 이루어진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델타 V라는 이 식이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표현이 돼서 뭐를 표현했냐면 전체가 0.75를 계산한 거죠. 그래서 그 0.75에서 0.628은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했던 이게 전체 값이죠. 그러면 0.628은 결국은 얘를 계산하는 게 0.6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냐면 12.2라는 콘덴서 용량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식은 다 아시겠지만 이 식은 여기에 바로 12번에 했던 델타 V라는 식에 의해서 표현이 됐다 이런 뜻이죠.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 콘덴서 용량은 이만큼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물론 콘덴서의 용량을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래는 이 콘덴서의 용량의 표현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QC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QC는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QC로 나타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플러스 JQ의 영역이고 마이너스 JQ의 영역인데 결국은 콘덴서는 뭐예요? 마이너스 JQ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벡터를 실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학습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하시려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서 표현 방법을 나타내시든 이렇게 해서 표현 방법을 나타내시든 이건 여러분 자유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의 방향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13문제의 1교시를 해봤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막상 뭐 별거 아니네 또 이런 분도 있고, 뭐 저 내용은 내가 했던 거하고 좀 상이하다 이런 분도 있으실 거고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빠른 시간에 뭔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도 시간을 짧게 해서 이 문제의 풀이를 그래도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이제 여러분께 공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습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저에 대해서 그 좀 궁금하시거나 강의를 한번 또 들어보고 싶다. 내년도 첫 시험에 내가 도전해서 좀 합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대한전기학원 영등포 잠실에 있어요. 그래서 잠실에 있는데 저는 연구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학원에서 한번 또 뵙도록 하고 이 유튜브 영상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